만물은 형체를 바꾸어 흩어지고 눈앞의 성한 관세 또한 오래 붙잡지 못하네. 가슴에 뒤엉킨 정은 기어이 녹아 흐르고 부질없는 집착마저 끝내 공으로 돌아가거늘. 붉은 꽃잎 저 가차없이 지고 간 자리에 비정지물인 세월은 한 조각 머뭅도 없으니 찰나의 인연으로 사람과 사람이 겨우 마주선들 돌아서면 이내 아득한 이별의 심연이구나. 오고 가는 생사의 길 위에 오직 홀로 걷는 발소리뿐 인생이란 본디 영원한 고독 속을 유랑하는 것이리. 훗날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연화는 그날의 빛을 기억하였다. 4월의 비가 그친 오후 행양 너머 하늘에서 내리쏟기 시작한 봄빛이 그러하였던 것이다. 부드럽고 맑고 또 얻없이 태연하여 마치 이 세상의 어떤 풍파도 그 빛결 하나를 흐트리지 못할 것처럼 유유히 흘러내리던 빛이었다. 청남전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자리를 메운 사내들의 낯장마다 굴욕을 씹어 삼킨 뒤에도 가시지 않는 분노가 두텁게 붙어 있었고 저마다 다가오는 절경 앞에서 한치의 묘수도 찾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 속에 돌처럼 굳어 있었다. 오직 연화만을 빼고는. 그녀는 격자창 사이로 비스듬히 흘러든 봄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사롭게 방안을 기어오른 빗살 속에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티끌들이 느린 숨결에 흔들리며 너울거리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빛은 문지방을 넘고 창태를 타고 탁자와 기둥을 어루만지며 마침내 사람들의 얼굴 위를 한 뼘 한 뼘씩 느긋하게 기어올랐다. 그녀는 생각하였다. 오늘의 빛은 참으로 사평팔번한 빛이로구나. 사평팔번한 미탈에 사평팔번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 사내가 바로 현무단 단주 소풍진이었다. 연화의 남편이었다. 소풍진은 분노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그의 면상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손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고요하였다. 18해를 곁에 두어온 청풍검의 손잡이를 꼭 움켜쥔 두 손에는 청근이 반듯하게 솟아 있었으며 그 굵은 뿌리줄기 같은 핏줄들이 서로 엉기고 뒤틀려 마치 오래된 노송처럼 굳어 있었다. 이제 8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냐. 소풍진의 물음은 낮고 담담하였다. 그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물어야 했다. 남은 8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라는 것으로 심리의 압박을 돌려세워야 했으니. 현무단 5대 호법 중 수겸격인 강지퐁이 두 주먹을 마주 모아 읍하였다. 단주께 아뢰입니다. 여흘 전 천명패가 당도한 이후 단주의 뜻에 따라 각 형제들에게 자유의사를 맡겨두었사오나 날이 갈수록 병기를 버리고 청남전을 떠나는 이가 줄을 잇고 있사옵니다. 지금 이 순간 현무단에 남아있는 자는 저희 8분이옵니다. 강지퐁은 숨을 한번 고르고는 이를 악물어 다진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허나 저희 8분 단주와 더불어 흥망을 함께하기로 이미 뜻을 모았나이다. 비록 천명패라 하여도 이 현무단 마지막 검들은 반드시 맞서 싸울 것이옵니다. 소풍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더니 탁자를 짚고 일어서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를 청남전 가득 쏟아냈다. 오늘부터 강호의 현무단이라는 이름은 없다. 나 또한 단주가 아니다. 우리는 형제다.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가는 형제다. 그 말은 청남전 안을 가득 채웠고 빗살 속의 티끌들조차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소풍진의 등 뒤에 서 있던 연화는 기어오르는 봄빛 속에서 그의 목덜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팽팽하게 버티고 있는 굵은 목 위로 솟아오른 청근 사이를 따라 땀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질질 기어내려가는 작은 벌레처럼 그의 옷깃 속으로 느릿하게 사라지는 한 방울의 땀. 8명이라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풍진은 자신을 그 숫자 안에 헤아리지 않는 것이었다. 자신은 무엇인가? 그의 여자인가? 그의 부속물인가? 혹은 그의 소유물인가? 연하는 그리하여 웃었다. 소리 없이 웃었다. 웃음은 먼저 입가에서 번져나와 천천히 그녀의 얼굴 위에 한 굽이 요염한 호선을 그어놓았고 연짓빛 화기가 뺨을 물들였으며
결국 그 웃음은 엄숙하고 차디찬 청남전 안으로 녹아들어 봄빛 속으로 사라졌다. 소풍진이 돌아서서 연하를 보았다. 가슴 어딘가가 쓰리는 것 같았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왜 떠나지 않았는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달리 갈 곳이 없어서인가? 소풍진은 속으로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그 의혹을 털어내었다. 어찌됐든 그녀는 남아있다. 현무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한가? 단주, 착오가 있으시옵니다. 8명이 아니라 10명이 옵니다. 문가에서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챙! 소풍진과 연화를 제외한 8사람이 동시에 검을 뽑았다. 8자루의 검이 그러나 단 하나의 소리로만 칼집에서 벗어났다. 소풍주는 뽑지 않았다. 그의 경악이 아래 8사람의 그것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건만 그는 냉정을 지켜야 했던 것이다. 통솔하는 자가 냉정을 잃으면 공포가 역병처럼 모든 수하에게 번지고 마지막 남은 전이마저 흩어지고 마는 법이었다. 천명패가 당도한 지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 전이까지 잃는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직 하나였다. 죽음. 그런데 그 청년은 청남전 입구에 그냥 서 있었다. 손에는 혈철로 벼려낸 손바닥만한 타원형의 패가 들려 있었다. 봄빛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그 패 위에 음각으로 새겨진 천자 한 글자가 강호에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천명패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현무단이 받아든 두 번째 천명패였다. 첫 번째 천명패는 열흘 전 명왕전 수화 중에 벙어리 신복이 가져왔다. 그 벙어리는 면상이 멍하고 오른발에 장애가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얕보지 않았다. 청남전 문 앞에 현무단 제자 6을 새 한만에 쓰러뜨리고 5대 호법 중에 강지봉과 반합을 맞붙은 뒤에야 청남전으로 들어서서 소풍진 앞에 패를 바쳤으니 패와 함께 온 서신에는 겨우 9글자가 적혀 있었다. 1개월 안에 현무단을 해산하라. 굴령 1도하도 감히 거스리지 못하고 굴령 제도하도 결을 엄두도 못 내고 굴령 3도하도 피바다가 되리라. 그리하여 한때 성대했던 현무단이 순식간에 흩어지고 청남전에는 소풍진과 그의 5대 호법 그리고 수하 셋, 고작 8명만이 남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천명패는 무엇을 뜻하는가? 소풍진의 눈동자가 조여들었다. 그 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호흡조차 자연스럽지 않았다. 이 조그마한 패 하나가 대체 무슨 힘을 가진 것이기에 강호의 혈기 넘치는 사내들의 피를 얼리고 간담을 굳혀버리는 것인가? 그런데 그 청년은 천명패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에 쥐고 있었다. 마치 늙은 마부가 마편을 잡듯 꽃 파는 소녀가 꽃바구니를 들듯 그것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물건인 양 손안에 쥐고 있었다. 그의 면색은 담담하였다. 그것은 첫 번째 천명패를 가져온 벙어리에 짐승이 먹이를 노리는 듯한 흉악함이 아니었다. 세상 만사가 그에게 닿기 전에 이미 쓰러지고 마는 것 같은 텅 빈 소박함이었다. 천명패가 그의 손안에 들려 있었으나 그로 인해 솟아나야 할 살기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패는 패요, 그는 그인 것처럼. 마치 그는 그저 우연히 그 패를 집어든 것뿐이라는 느낌이었다. 소풍진이 눈에 힘을 주어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나머지 2명은 누구냐? 청년이 웃었다. 냉랭했던 그의 얼굴 위로 봄빛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생기가 한 줄기 삐져나왔다. 그는 가볍게 손을 놀렸다. 천명패가 깃털처럼 날아올라 소풍진의 탁자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패가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는 둔탁하고 깊었다. 묵직한 내력이 실린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탁자 위의 물건들은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 명은 단주의 부인,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당연히 저입니다. 그 청년은 그리 크지도 않았다. 그러나 항상 무언가 반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땅속에 깊이 박힌 못 하나처럼 어떤 힘으로도 뽑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꼿꼿함이 그의 몸 전체에 배어 있었다. 그 못은 동시에 연하의 심장 깊숙이 박혀 들어왔다. 깊고 또 깊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솟아날 것 같은 자리에 단단히 박혀버렸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을 애워쌀 때 연하는 움직이지 못하였다. 움직이면 그 못이 제자리를 벗어나 틀어질 것 같아서였다. 그 순간 연하가 알아챈 것은 하나였다. 문가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는 것이었다. 남편과 그의 수아들이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목소리와는 달리 살기는 셋이 적고 여유는 셋이 많았으며 마지막 한 가지는
단박함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시선이 그 청년의 손안에 든 혈철패에 쏠려 있을 때 그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보고 있는 것은 오직 연하뿐이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연하는 그날의 봄빛을 기억하였다. 그토록 부드럽고 맑고 태어나던 빛이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연하는 끝내 알 수 없었다. 그날의 빛이 본래부터 그리도 환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그가 나타남으로써 죽어있던 빛결을 어루만져 깨뜨린 뒤 다시 한 줄기 새벽빛을 불어넣은 것인지를. 소풍진이라는 자는 어떤 인물이요? 형양성 외곽, 강가에 자리 잡은 낡은 주막의 2층. 기름 목은 창살 사이로 석양빛이 엷게 비스듬히 흘러드는 구석자리에서 비단 도포를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사내가 허름한 행색의 노인 앞에 앉아 낮게 물었다. 노인은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 손에 든 잔 속의 탁주만 바라보다가 툭 내뱉었다. 그 질문은 은자 10량짜리요. 탁! 이어 묵직한 은자 한 덩이가 탁자 위에 내리꽂혔다. 탁자 가장자리의 술잔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잔 속의 술조차 한 올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다. 좋기 20냥은 되겠소이다. 노인은 그 은자를 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소생이 10량이라 하였으면 10량이요. 하배구가 언제 제 말과 다른 짓을 한 적이 있었소이까? 중년 사내가 껄껄 웃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한번 내미는 자를 거둬들이는 것도 군자의 도리는 아니겠지요. 그 중년 사내는 다름 아닌 명왕전 대총관 사한결이었다. 흑도 6대 종사 중 하나로 냉혈지법의 위명으로 강호를 떨게 만든 자였다. 노인의 이름은 하배구였다. 강호에서는 그를 이런 청천이라 불렀다. 그의 말은 들으면 믿고 믿으면 맞다는 뜻이었다. 강호의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처하였으나 반드시 가격을 매겨 정부를 팔았고 아무도 그의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하였다. 이 순간 명왕전 대총관과 마주 앉아서도 그의 기색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사한결은 눈 속에서 잠깐 빛을 번득였다 거두었다. 손가락으로 은자를 살며시 집어들더니 가볍게 말하였다. 어르신, 이 손가락으로 자른 것이 반전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하배구가 잔을 내려놓고 빈정거렸다. 총관의 그 손이 자른 것이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소생은 오늘부터 술을 끊겠소이다. 그 은자가 칼로 벤 것처럼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다. 날카롭고 말끔한 단면이었다. 하배구는 흡족하게 반쪽 은자를 품에 넣으며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배구가 다시 잔의 술을 따르며 눈빛에 희미한 수심을 띄었다. 소풍진은 원래 정례문 출신이요. 정례문주 소봉강의 6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릴 때부터 본문 무공이 폭류와 폭발의 힘에만 치우쳐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강남의 여러 검종을 찾아다녀 9해 동안 7종의 검법을 익혔소이다. 그 뒤 명사를 두루 찾아 마침내 검법을 대성하였으며 5년 전에는 강남 5검파를 규합하여 현무단을 세우고 단주로 추대되어 그 세력이 강남 재문파들을 이미 훨씬 넘어서고 있었어. 그로 인하여 조천목공의 눈에 들어온 것이요. 10일 전 조천목공이 공연히 1000명패를 현무단에 보내어 1개월 안에 해산하라 명한 것이요.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총관께서 소생보다 잘 아실 것이요. 사한결이 손뼉을 가볍게 마주쳤다. 어르신, 방금 하신 말씀은 사실 소생이 묻고자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소생이 알고 싶은 것은 소풍진이라는 사람의 됨됨이 어떠한가, 성격과 희로, 그리고 특이한 버릇 같은 것들이었어. 하배구가 한숨을 쉬었다. 50냥이요. 사한결이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값이 왜 갑자기 그리 오릅니까? 50냥 황금이요. 사한결이 자신의 탁자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말을 잃었다. 이 손이 누군가의 목에 걸리면 저 은자를 자를 때처럼 말끈히 끊어낼 수 있겠지. 하배구의 눈빛에 수심이 짙어졌다. 터무니없이 값을 부르는 것이 아니오. 이 정보는 소생수와 수백인에게서 얻어낸 것이라 그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오. 사한결은 여전히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았다. 어르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하를 시켜 명왕전에서 가져오게 할까요? 하배구가 탄식하였다. 가장 귀찮은 것이 바로 이 입판 안에 믿게 만든 내 이름이오.
그렇지 않다면 총관께서 시원하게 모른다 한마디 하면 그만이련만. 어르신이 무슨 난처한 일이 있겠소이까? 총관께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이 정보는 공짜로 드리겠소. 사한결의 눈빛이 마침내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 하배구에게로 향하였다. 말씀하시죠. 현무단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소생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한 달 안으로 끝낼 것이니 그리하겠소. 하배구가 잔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다. 반년을 주시오. 사한결의 눈 속에서 다시 빛이 지나쳤다. 어르신은 명왕전이 한 달 안에 이 일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 보시는 것이요. 하배구는 말없이 있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사한결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좋소. 약속하겠소. 하배구가 비로소 표정을 고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소풍진의 성격은 과감하고 험로를 가자 기습하기를 즐기어 옛날 홀로 매운교 좌사사 등궁을 암살한 것이 그의 이름을 날린 시작이었소. 혼자 매운교도로 변장하여 법교 대회에서 등궁을 일격에 쓰러뜨리고 혼란을 틈타 달아났으니 그 담력이 짐작되는 일이요. 그의 죄는 3가지인데 하나는 명검이요. 그 이름이 청품이라 하여 16을 해째 단 하루도 곁에 두지 않은 검이요. 둘은 미인이요. 그의 처 연화는 강남 대유 연중령의 딸로 소풍진이 당대 명인들의 서화 11폭을 구해다 바쳐서야 겨우 연중령의 마음을 움직여 그 딸을 취하였다 하오. 3번째 죄는 사한결의 입가에 어이없다는 듯 웃음이 새어나왔다. 명검과 미인은 진작 들어 알고 있었소. 3번째는 대체 무엇이오? 하배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체면이요. 체면이라. 소풍진은 어릴 때부터 정내문의 차세대 수장으로 지목받아 왔소. 천재가 뛰어났기에 강남 여러 검종의 검법을 두루 익힐 수 있었던 것이오. 허나 바로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만하게 자랐고 명성을 극히 중시하게 되었소이다. 현무단을 세울 때에도 남이 정내문의 기세를 등에 업고 이룬 공업이라 욕할까봐 정내문과 거리를 두라는 명령을 거듭 내렸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소풍진의 오만이나 그 근저에는 오로지 명성에 대한 집착이요. 이자를 통틀어 보면 명검도 미인도 아니라 체면이야말로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이요. 사한결은 마음속으로 수긍하였다. 50냥이 아깝지 않다 여겼다. 하배구가 사한결의 얼굴에 만족한 빛이 도는 것을 보더니 술을 다시 한 잔 따르며 말을 이었다. 총관의 질문이 사실은 소풍진이란 인물과 현무단의 실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천명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겠지요. 사한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배구가 계속하였다. 소풍진은 성격이 굳고 처음에는 정내문의 위세에 기대었으나 그 뒤로는 오직 커져가는 세력 하나로 걸어온 사내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 거기다 죽어도 체면을 잃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니 이번에 사방에서 등을 돌리고 다들 따라간다 한들 반드시 남은 수하를 이끌고 명왕전과 정면으로 맞붙으려 할 것이요. 현무단이 죽을 각오를 하고 맞선다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닐 것이요. 사한결이 냉담하게 말하였다. 사마귀가 수레에 맞서는 꼴이지요. 하배구가 탄식하였다. 소풍진이 5팔을 합친 자체는 잘못이 아니요. 잘못이 있다면 너무 예봉이 드러난 것이요. 이번에 조천묵공이 현무단의 칼을 겨누는 이유는 사실 강호의 문치를 살피는 것이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모아 한꺼번에 쓸어버리기 위해 1개월의 유예를 두신 것이죠. 소풍진도 이 형세를 알고 있을 것이요. 알면서도 청남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또 다른 사정이 있다는 뜻이요. 사한결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가 사라졌다.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 하배구가 눈길을 내리깔았다. 비록 늙었으나 두 눈은 아직 밝소. 총관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소생이 아는 것을 모두 드려야 이 이런 청천의 이름에 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요. 사한결이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 말이 나 하나 듣는 데에서 그친다면 상관없어. 허나 조천무공이 들으신다면 어르신은 형양을 나가지 못할 것이요. 하배구가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하기에 이 거래는 총관과 한 것이요. 소생은 오늘 밤 이 성을 떠날 것이요. 사한결이 환하게 웃었다.
소생이 이미 현무단을 마무리하기 전에는 어르신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였거늘 무엇이 급하오? 하배구가 메마른 소리로 말하였다. 반년이라 하셨잖소, 총관. 사한결이 마침내 표정에 변화가 스쳤다. 세월이 영웅을 만든다 하였어. 소풍진이 무공이 아무리 출중해도 명왕전의 기라성 같은 고수들을 어찌 당하겠어. 그는 조천무공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강남 한 구석에 있었기에 오늘의 자리를 얻은 것이오. 어르신은 어찌 그리 확신하오. 소생이 한 달 안에 현무단을 평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배구가 말하였다. 강남의 정내문은 이미 현무단과 등을 졌고 강호의 대다수는 세를 쫓아 흐르는 법이라 현무단이 무너지는 마당에 뛰어들어 도와주는 자는 없을 것이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는 자가 있어. 그리고 그 자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청남전 안에 있을 것이오. 사한결의 눈썹이 올라갔다. 누구요? 급히 알할 것이 있어옵니다, 총관. 발소리도 없이 계단을 오른 사내가 있었다. 명왕전의 단검지천 우하명이었다. 무슨 일이냐? 두 번째 천명패를 가져간 벙어리 신복이 강남에서 횡사하였사옵니다. 천명패는 행방불명이고 시신만 돌아왔사옵니다. 죽인 자를 알아냈느냐? 시신에는 전신에 상처 하나 없었사옵니다. 오직 이마에서 흉보까지 가늘고 붉은 선 하나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옵니다. 귀선생 어른의 말씀으로는 도기에 의한 상처라 하셨나이다. 사한결이 잠시 멈추었다. 귀선생이 다른 말은 없더냐? 그 돌을 알아보았다 하셨사옵니다. 사한결이 몸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배구를 돌아보았다. 이미 누군지 알았소. 소풍진은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앉은 천명패를 집어들었다. 손바닥만한 타원형의 패. 손에 들면 묵직하고 색은 혈철처럼 어둡게 붉었으며 어루만지면 매끄러우면서도 거칠하여 손바닥에 희미한 냉기가 배어들었다. 열흘 전 처음 패를 받았을 때 소풍진은 자신의 청풍검으로 내리쳐 보았다. 청풍검은 강남에서 손꼽히는 명검이었으나 이 패에는 흠집 하나 내지 못하였다. 관외의 현철로 재련한 것이 분명하였는데 조천무가 어떤 방법으로 주조한 것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강호의 현철을 다루는 재주 있는 자는 드물지만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그만 패 위에 천자 한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철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호에서 천하 제1고수로 일컬어지는 조천무의 선전포고였다. 조천무는 조정의 대장군직을 겸한 자로 그 위세가 사방을 뒤흔들었다. 지난 5년간 명왕전을 발판 삼아 강호의 무수한 문파를 위협과 회유로 굴복시켜왔고 그 손안에서 반기를 든 자는 살아남지 못하였다. 흑도 6대 종사 가운데 사한결은 대총관으로 복무하고 있었고 천동 용판관은 스스로 조아렸으며 강석 귀성 노은백조차 수하제자들을 명왕전에 보내어 충성을 표하였다. 복종하지 않은 자는 남풍의 복념종과 북강 청암궁의 강설비뿐이었다. 열흘 뒤 조천무가 직접 500의 정예를 이끌고 수하 고수들과 함께 긴 귀도 모르는 사이에 설산파로 쳐들어갔다. 허렬은 7한 만에 조천무에게 죽었다. 설산파 500명 전원이 물살당하였다. 이후 강호에서 설산파란 이름은 사라졌다. 보름 뒤 봉강군은 자신의 부중에서 급사하였다. 전신에 아무런 상흔이 없었으며 오직 미간에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을 뿐이었다. 강호에서는 그것이 명왕전의 귀선생 노은백의 솜씨라 수군거렸다. 그러나 명왕전 대총관 사한결은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경사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조천무의 저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릴 수 있었다. 5년 전 산관 성수 노천언이 병사를 이끌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의 앞에 이튿날 천명패가 나타났다. 경사로 올라와 사죄하라던 명이었다. 노천호는 거부하고 성문을 봉쇄하였다. 열흘 뒤 두 번째 천명패가 노천원의 총에 침실에 나타났다. 총에는 참혹하게 죽어 있었다. 노천원이 복수를 맹세하며 성 전체를 뒤졌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20일 뒤 세 번째 천명패가 노천원의 수하 청방에 나타났다. 노천원과 그의 12장수가 모두 목이 달아나 있었다. 4년 전 어사 최효종이 상소를 올려 조천무를 탄핵하였다. 황상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나 오히려 어사 자심이 파직되어 귀양을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전 조천물의 사람이 천명패 하나를 최효종 앞에 두었다. 이에 강호 백도가 움직였다. 소림 무당 아미 곤륜의 4대 문파가 고수를 파견하여 호위하였고 천하제일표국의 총표도 임도가 직접 수행에 나섰으며 이름 없는 강호 고수들도 암중에서 겹겹이 보호하였다.
닷새 뒤 두 번째 천명패가 나타났다. 소림 심각대사가 왼손을 잃었다. 무당 화양진인이 오른손을 잃었다. 열흘 뒤 세 번째 천명패가 나타났다. 암이 열공사태가 피를 7번 토하였다. 골륜 두 장로의 검이 꺾이고 몸이 부러졌다. 임도는 독에 양쪽 눈이 멀었다. 강호 고수 26면이 죽거나 다쳤다. 제요종은 흉골이 모두 내려앉고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일그러져 그 차가운 시신이 일찍이 당당한 어사였음을 아는 자가 없었다. 8년 사이 천명패는 모두 5차례 강호에 나타났다. 죽는 사람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훨씬 무겁고 음험해졌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강호에서 감히 공개적으로 천명패에 맞서는 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굴령일도 감히 거스리지 못하고 굴령제도 결을 엄두도 못 내고 굴령삼도 피바다가 되리라. 소풍진이 탁자 위에 천명패를 응시하며 잠겨있던 침묵의 저 끝에서 마침내 눈을 들었다. 5대 호법의 칼끝이 여전히 청년을 겨누고 있었다. 청년은 그 어느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눈빛은 담담하고 몸은 여전히 청남전 입구에 반듯하게 박힌 못처럼 서 있었다. 그대는 누구요? 소풍진의 물음은 낮고 묵직하였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돌을 뽑았다. 어깨를 가볍게 내리떨구었다. 팔을 천천히 뻗었다. 그리고 팼다. 청남전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보았다. 감추거나 숨기라는 의도가 조금도 없었고 더없이 자연스러웠으며 마치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흘러나온 움직임이었다. 기묘한 것은 돌을 뽑는 순간부터 마지막 배기를 완성하는 그 찰나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올의 위협감도 느끼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도물을 구경하는 것 같았다. 완결된 하나의 춤, 흠이라고는 없는 하나의 연희. 그러나 그 연희 속에서 뿜어져 나온 도기는 허공에서 솟구쳐 공중에서 멈추었다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동안 서늘하게 짝이 없으면서도 어딘가 아득한 공광함을 안고 있었다. 저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 어떤 살기보다 날카로웠다. 패도하면서도 동시에 한 점 광막함을 머금은 도기가 청남전 안에 가득 퍼졌다. 도의 속에는 분명히 무용 같은 박자가 깃들어 있었다. 그 박자는 듣는 이의 무릎을 치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핏줄을 달구고 온몸을 뒤흔들어 놓았다. 응집할 때는 성난 말이 폭주하듯 거대한 충격이 밀려들었고 흩어질 때는 한가로이 거니는 마당에서 문득 스쳐드는 봄바람처럼 가볍게 사라졌다. 이 두 가지 모순된 감각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사람들은 저 청년이 휘두른 것이 도가 아니라고 느꼈다. 7빛깔로 부수어져 다시 집결된 한 자루의 현란한 무지개. 아득히 먼 하늘가에 걸린 것 같으면서도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것이 공중에서 여운처럼 진동하고 있었다. 연화의 눈에 그 도광은 연인의 얼굴에 붉게 그려지는 눈썹 선처럼 정인의 시구 하나를 끌어안는 붓끝처럼 느껴졌다. 5대 호법의 눈에 그 도광은 찬바람 속에서 힘차게 나부끼는 대기처럼 전의를 뒤흔드는 포효처럼 느껴졌다. 소풍진의 눈에 그 도광은 전생과 이생을 꿰뚫어 얽힌 허공처럼 느껴졌다. 도기는 거쳤으나 도의는 끝이 없었다. 소풍진이 멍하니 그 도광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파허도. 청년이 미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가득 찬 권태로움이 배어 있었다. 이 일도가 단주께 드리는 첫인사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천명패하 소리도 없이 둘로 갈라졌다. 정확히 반으로 가지런하고 깨끗한 단면이 빛을 받아 번득이었다. 굴령 삼도 피바다가 되리라. 그러나 유현의 파허도는 그 세 번째 패령보다 먼저 천명패 그 자체를 두 동강 내어버렸다. 청남전 안에서 누군가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유현이라는 자는 어떤 인물이요? 하배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사한결이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하어르신이 모르는 것도 있습니까? 하배구가 탄식하였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산결이 침묵하였다. 하배구가 다시 탄식하였다. 총관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말로 설명하려 해도 마찬가지로 입이 붙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요. 산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배구가 세 번째 탄식을 쉬었다. 파허도 유현에 대한 강호의 말이 너무 많아 오히려 어느 것 하나를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이요. 어떤 이는 청암궁의 관문제자라 하고, 어떤 이는 봉강군의 유복자라 하고, 어떤 이는 황야에서 혼자 자란 고아라 하고, 어떤 이는 잠룡각, 화점루, 낙화헌, 겸혼총, 이 네 신비 가문이 힘을 합쳐 빚어낸 무학천재라 하오. 그러나 어떤 말을 따르든 확실한 것은 두 가지뿐이요. 하나는 그의 무공이 극히 높아 내력도 연원도 알 수 없으나 어느 종사급 고수와도 겨룰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가 익정이세하여 홀로 다니지만 조천무공에 맞설 일이라면 어떤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한결이 물었다. 강호에서 그를 어떻게 평하고 있어? 어르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오. 하배구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파허도 유현. 강호에서는 그를 일러 도의행공, 도기횡공, 도풍략공, 도광파허라 하오. 유형의 도기로 유형의 적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도기로 유형의 상대를 베는 경지에 이른 자로 강호 100년 이래 처음으로 허궁도의를 완성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어. 도법의 경지는 도왕 모신결에 버금간다는 평이요. 산결이 낮게 물었다. 그자가 왜 조천무공에게 줄기차게 맞서는 것이요? 하배구가 말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강호의 말이 무성하나 설득력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유현의 도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홀로는 결코 조천무공의 수많은 고수들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그는 언제나 홀로 다니고 행적이 귀신 같으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소. 혹은 암중에서 찌르고 혹은 직접 맞부터 결판을 내고 혹은 적의 허를 엿보아 뇌동 같은 일격을 가한 뒤 수천 리를 날아 달아나 보려. 이런 자를 적으로 두면 그 누구라도 골치 아플 것이오. 사한결이 냉담하게 말하였다. 조천무공 눈에는 기껏해야 날뛰는 광대에 불과하겠지요. 언제까지 날뛰나 두고 볼 일이요. 하배구가 헛웃음을 쳤다. 그렇다 해도 조천무공의 위세가 절정에 달한 이 시기에 이자의 출현은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있어. 강호의 사람들이 모두 조천무공 앞에서 세 걸음씩 물러서고 있는 이때에 오직 파허도만은 생사를 돌보지 않고 혼자서 맞서고 있으니 조천무공에게 맞서려는 자들의 사기가 크게 오르는 것이요. 만약 그가 산을 울리는 소리 한마디를 내지른다면 뜻있는 자들이 모여들 것이요. 강호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미 그를 조천무공에 맞서는 하나의 우상으로 보고 있어. 이는 조천무공의 신복지환이자 진정한 적대이요. 사한결이 비웃듯 말하였다. 조천무공의 적대이라. 위공자도 죽었고 봉강궁도 죽었어. 충대사는 종적을 감추었으며 남풍, 층암, 하진매 같은 자들 또한 구차하게 목숨이나 이어가다 결국 조천무공의 손에 차례차례 죽게 될 것이요. 다름이 없어. 하배구가 술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취기가 얼굴에 번졌다. 그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인생 100년이 찰나에 지나고 나면 결국 한 줌의 황토에 불과하니 다름이 없소. 사한결의 눈 속에서 살기가 한 줄기 번뜩였다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강호에서 파어도라는 이름 자체를 쥐어버리겠소. 하배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언가를 떨치듯 입을 떼었다. 상원에 파어도 유연이 형양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리고 천명패가 아무런 연유도 없이 바로 이 형양 현무단에 떨어졌소이다. 사한결이 냉랭하게 말하였다. 하오르신, 과음하신 것 같으니 그 입을 단단히 다무시는 것이 좋겠어. 하배구가 사한결의 고요한 면상을 바라보았다. 그 가슴 속에서 한 줄기 사늘한 것이 솟구쳤다. 반쯤 벌린 입에서 그 이상의 말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 천명패가 현무단에 떨어진 것은 현무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파오도 유연을 끌어들이기 위한 덫이었던 것인가. 연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러나 처음 그녀를 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드러움이었다.
물과 같은 고요함이었다. 어떤 작은 파문에도 물결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나 그 파문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전보다 더 깊은 정적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그런 물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닮아 있었다. 아무렇게나 내려뜨린 것 같으면서도 몸의 굴곡을 따라 흘러내려 그 선을 배가시키는 그 머리카락처럼 그녀라는 사람 전체가 때로는 요염함보다 교유로움이 먼저인 느낌을 주었다. 그런 연화의 손 위에 지금 이 순간 한 자루의 검이 놓여 있었다. 그녀라는 존재와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어쩐지 당연하다는 느낌을 주는 검이었다. 현무단 단주 부인이 어찌 검 하나 없겠는가. 그 검은 2해 전 그녀의 25번째 생일에 남편이 선물한 것이었다. 길이가 고작 3치를 갓 넘었을 뿐이었다. 자그맣고 정교하며 날은 예리하고 빛이 섰으며 짙은 옥빛자루에 붉은 실을 촘촘히 감은 것이 살인의 도구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품에 더 가까웠다. 고검 하나를 구하였어. 당신 몸을 지키는 데 쓰시오. 그때 그녀의 남편은 그렇게 말하였었다. 그가 그녀의 마음을 알기는 하는 것인가? 그녀가 싸우고 죽이는 것을 질색하는 여자라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것인가? 한 조각 낙화에도 한 잎 풀에도 귀여운 장난감 하나에도 작은 짐승 한 마리에도 웃으며 눈물 흘리는 작은 여자라는 것을. 일이 작은 검이라면 꽃가지나 다듬고 손톱이나 고르는 데 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마음속 생각을 입 밖에 낼 리 없었다. 연하는 그저 이 작은 검을 손에 쥐고 가만히 살폈다. 바느질 침처럼 손 안에서 어루만지듯. 검신에는 2 글자가 고풍스러운 전서로 음각되어 있었다. 으윽한 난초는 골짜기 밑에서 피어나되 맺힌 한은 보아줄 리 없어라. 향기는 스스로 은은하지만 만남이 있고 없고를 어찌 구태여 물으리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 검을 좋아하였다. 애이 어립 상하고 원이 어립 누한, 소박하면서도 만날 수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그 감각이 바로 이 유훈이라는 이름 안에 있었다. 올해 그녀는 27이었다. 2해의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앞으로 며칠엔 그 검을 언제나 몸에 지니고 있으시오. 당신을 적의 손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 열흘 전 그녀의 남편은 그렇게 말하였었다. 그는 알지 못하였다. 그가 이 유한 검을 선물한 날부터 이 검이 단 하루도 그녀의 몸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이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이 이 검을 떠올리는 순간은 오직 이럴 때뿐이었다. 당신을 적의 손에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말의 진짜 뜻을 그녀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었다. 이 검은 그녀가 적에게 저항하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 수금하거나 꽃을 다듬으라고 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포로가 되어 욕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준 것이었다. 그녀는 단주 부인이었다. 소풍진의 아내였다. 능욕을 당하며 살 수 없었다. 더럽혀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뜨리는 것은 그녀의 절개만이 아니라 소풍진의 존엄이기도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녀가 소풍진에게 아내로서 있는 것보다 그의 존엄으로서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가 아는 것은 오직 이것이었다. 강호에서 끊임없이 입에 올라내리던 파허도 유현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의 남편과 나란히 서서 천명패에 맞서려 한다는 것. 그 우울함을 눈 속에 가득 담고 엷은 쓸쓸함이 얼굴에 배어 있으면서 웃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환해지는 그 청년이 강호에서 하나의 신하처럼 회자되는 파허도 유현이란 말인가? 그녀는 이 이름이 원래 좋지 않았다. 이 이름 뒤에 있을 사람이 남편과 그의 수아들처럼 큰 사발로 술을 들이키고 큰 덩이 고기를 씹으며 여자 이야기를 술 이야기 섞어 떠들어대는 사내일 것이라 여겼다. 그녀의 옷자락을 꿰뚫을 것 같은 시선으로 훑어보는 사내일 것이라 여겼다. 상스러운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녀의 기색을 살피지 않는 사내일 것이라 여겼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녀를 피해서 하면서도 정작 그녀를 참여시키지는 않는 사내일 것이라 여겼다. 설령 그녀의 남편이라 해도 다름없었다.
칼이 날아들 때만 앞에 서고 힘껏 적을 쓰러뜨린 뒤에는 그녀의 몸 위에서 방종하고 꽃을 묻을 때는 비웃고 원망할 때는 달래는 그런 사내일 것이라. 그런데 유현이 왔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가 10명이 함께 싸운다는 것이었다. 그 10명 안에, 그 나란히 싸우는 진용 안에 그녀가, 연하 자신이 포함되어 있었다. 싸움 한 번 겨룬 적 없는 비단 위에서 검은 고나 타고 바둑이나 두고 시나 읊는 작은 여자가. 그 순간 연하는 더 이상 자신이 한 사내의 소유물이란 느낌을, 한 사내의 부속이란 느낌을 받지 않았다. 친구로 여겨지는 것 같은, 형제로 여겨지는 것 같은, 전우로 여겨지는 것 같은,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기쁨이 그 가슴 안에서 갑자기 차올랐다. 이 모든 것이 오직 그가 왔기 때문이었다.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아직 도조차 뽑지 않았건만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20수년 묵은 원한을 베어버리고 있었다. 칼과 검으로 공업을 이룬다 말하지 마라. 시와 술 몇 분의 정만 못하나니. 천년의 청산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빛인데 짧은 주막 긴 길을 몇 사람이나 걷는가. 작은 호수의 풍랑이 오늘도 잠잠하구나. 황혼 무렵 형양 관도 위로 두 소녀가 유유히 걸어오고 있었다. 한 그림자는 연한 초록빛이요, 한 그림자는 소담한 청색이었다. 한 사람은 아리따웠고 한 사람은 요조하였다. 4월 초봄이라 하늘빛이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였고 낮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관도 위에 이제는 이 두 소녀 외에 어떤 행인도 보이지 않았다. 청색옷 소녀 라너가 어깨에 작은 보따리를 메고 걸으면서 헐떡이듯 투덜거렸다. 진짜 아까 그 객점 주인이 앞으로 심리는 묵을 데가 없다 했잖아요. 소저께서 기어이 가신다 하셔서 이 꼴이 됐는데 이러다 형양성까지 밤새 걷게 생겼어요. 연초록빛 소녀가 깔깔 웃었다. 이런 달밤에 밤새 걸어도 뭐가 나빠? 이게 훨씬 좋은걸? 라너가 볼을 부풀렸다. 저는 소저처럼 여유 부릴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리고 저린 다리 좀 쉬게 해줄 자리 하나라고요. 연초록빛 소녀가 얼른 라나 어깨에 보따리를 낚아챘다. 라나, 힘들면 내가 들게. 라나가 황급히 되찾으며 입을 내밀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부인께서 하시면 또 야단이에요. 연초록빛 소녀가 히히 웃으며 말하였다. 뭐 어때? 내가 진작부터 운공 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이제 평소 게으른 결과를 알겠지? 라나가 슬며시 웃으며 말하였다. 소저가 보따리 들고 가시다 그분한테 들키면 소저가 제 몸쪽인 줄 알 것 같아서요. 연초록빛 소녀가 잠깐 멈추었다. 그것도 그렇네. 내가 대갓집 소전데 몸종으로 오해받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라나가 살짝 놀렸다. 다른 분들이야 그렇다 치고 가장 무서운 건 그분한테 들키는 것 아닌가요? 연초록빛 소녀가 버럭하였다. 흥! 그 사람한테 이름도 없어? 이 길에서 그 사람 하면서 몇 번이나 얘기한 거야? 나는 그냥 강남 경칩으로 온 거야. 어떤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고. 라나가 웃음을 꾹꾹 눌려 참으며 진지하게 말하였다. 그럼요. 소저께서 그분이 진짜 싫으신 거잖아요. 악양에서 열을 유람하기라 딱 정해놨다가 그분이 형양에 계신다는 소문 한마디에 동정호 뱃놀이도 팽개치고 악양루도 못 올라가 보고 굳이 북에서 남으로 빙빙 돌아 형양으로 먼저 달려오신 거잖아요. 연초록빛 소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손을 들어 때리는 척하자 라나가 재빠르게 피하며 비명을 질렀다. 두 소녀가 와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뒤엉겼고 어두운 관도 위에 봄밤의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라나가 눈을 비비며 또 말하였다. 제인 억울한 건요. 소저께서 오늘 새벽 일찍부터 절 잡아 끌고 동정호 물안개 구경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에요. 내일 그분 뵐 땐 소자야 100배 생생하시겠지만 불쌍한 라나는 부스스한 얼굴에 머리 흥그러져 꼭 잠기신 같겠죠. 연초록빛 소녀가 얼른 보따리를 다시 빼앗으며 미안하게 말했다. 라나, 미안해. 내가 들게. 형양 가면 사흘밤낮 실컷 차게 해줄게. 라나가 연초록빛 소녀의 등에 보따리가 걸리는 것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였다. 그분한테 들킬까봐 안 무서우세요? 연초록빛 소녀가 새침하게 말하였다. 이 고요한 밤에 내 청풍 변기지술로 1, 2 밖에서 사람이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때 니한테 다시 주면 되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앞쪽에서 쉰 쇳소리 같은 목청이 갑자기 울렸다. 두 분 소저, 어서 멈추시오. 앞으로는 못 가요. 연초록빛 소녀가 화들짝 놀라 버럭 소리쳤다.
누구야 거기서 숨어있던 게? 방금 청풍 변기지수를 자랑하던 참이었다. 아무리 자신만만한 성격이라 해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봄밤 달빛이 그 홍조 위에 내려앉아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배로 더하였다. 두 분 아가씨, 모르시는 게 있어서요. 앞에 관군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관도 옆에 작은 정자에서 한 사내가 뛰어나왔다. 막 읍하려다가 연초록빛 소녀의 용모에 압도되어 그대로 굳어버리더니 한참 우물쭈물하다가 인사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였다. 연초록빛 소녀가 사내를 훑어보았다. 30 남짓, 청이 소매와 작은 두건 차림에 손에는 접었다 펴는 부채를 들었다. 궁색한 서생의 물골이었다.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연초록빛 소녀는 은근히 우쭐하였다. 등에 보따리를 메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잊었다. 선생, 얘는 나중에 하고 앞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사내가 정신을 차리고 공손히 포번하였다. 형양성 밖 삼리에 관부 사람들이 가득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강호 대적을 잡는다고 성에서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들어가려면 전부 수색을 해야 한다 하더군요. 라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였다. 선생이 뭐가 무서운 거예요? 설마 선생이 강호 대적이에요? 사내가 손을 저으며 말하였다. 소생은 닭 한 마리도 못 잡을 몸인데 대적이라뇨. 다만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 성 안에 아는 이들이 많아 더 수월할까 싶어서요. 연초록빛 소녀가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죽거렸다. 선생이 형양성에서 제법 얼굴이 알려진 분인가 봐요. 사내가 가슴을 펴며 말하였다. 사실 형양성에서 패가는 제법 알아주는 편이라 날이 밝으면 관군들도 별 문제 없겠죠. 두 분 아가씨도 그때 같이 가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초록빛 소녀가 입술을 비중 내밀었다. 관군 몇 명이 뭐가 무서워요? 사내가 발을 동동 굴렀다. 저 관군들이 다 경사에서 내려온 자들이에요. 오만방자하고 거칠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두 말 않고 가져가 버린다고요. 하물며 저 같은 서생이 대낮에 몸수색을 당하면 아이고 사문의 욕이요 참으로 사문의 욕이로다. 두 소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호에서 이미 1000명패가 형양성 안의 현무단에 떨어졌다는 소문이 퍼졌으니 조천무가 벌써 병력을 움직인 것이리라. 연초록빛 소녀는 마음속으로 살짝 기뻤다. 그 사람이 과연 형양성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니 사내는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하였다. 저 관군들이 보통 선량한 자들이 아닌지라 만약 두 분 아가씨 같은 그 꽃 같은 분들을 보면 두 소녀는 사내가 온통 그러다 말고 더 잊지 못하는 꼴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 라나가 웃다 헐떡이며 말하였다. 선생, 겁내지 마세요. 우리 소저를 만났으면 귀인을 만난 거예요. 설령 관군이 늑대처럼 달려들어도 우리가 선생을 그 위기에서 건져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하! 연초록빛 소녀도 꽃나무처럼 흔들리며 웃었다. 사내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보지 않으면 욕이 없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겨우 웃음을 가라앉히고 연초록빛 소녀가 말하였다. 선생, 우리와 같이 성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관군 몇 명이 뭐가 대단해요? 사내가 중얼거렸다. 예부터 서생이 군인을 만나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 했는데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연초록빛 소녀가 양손을 허리에 대고 말하였다. 세상에는 다 천적이 있는 법이에요. 그 관군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내가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저었다. 라나가 받아쳤다. 선생, 혹시 많이 놀라셨나요? 관군들은 당연히 자기네 상관이 무섭죠. 연초록빛 소녀가 웃으며 물었다. 그 상관들은 또 뭐가 무서울까요? 라나가 희죽 웃으며 말하였다. 관리면 뭐든 무서울 게 없죠. 오직 황제어른만 무서울 뿐이에요. 황제어른은? 천하 백성이요. 강호 호걸들이요. 근데 그 모두가 무서워하는 명왕전 조천무공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천무공에게 맞설 일이라면 절대로 안 빠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연초록빛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짐짓 놀란 척 소리쳤다. 와, 어떤 사람이 명왕전 조천무공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한대요. 빨리 말해봐. 라나가 가슴을 쭉 내밀며 말하였다. 도이 행콩, 도기 횡콩, 도풍 략콩, 도광 파허, 파허도 유현대원 말고 을가 있겠어요. 사내는 두 소녀의 눈부신 미소와 황제 이름까지 거리낌 없이 부르는 그 말들, 달빛 속에 옥처럼 빛나는 자태에 그만 흑한 장승이 되어버렸다.
연초록빛 소녀가 사내의 그 꼴을 보더니 더욱 신이 나서 물었다. 선생, 이 유현대합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내가 얼빠진 듯 고개를 저었다. 라나가 배를 쥐고 웃음을 참으며 말하였다. 파허도 유현은 하늘도 땅도 무섭지 않지만 딱 한 가지만은 무서워한대요. 바로 해남 유야군 궁주대인의 큰 아가씨, 신영천천, 소용천천, 소수천천, 암기천천이라 불리는 설린 설대소저랍니다. 사내가 멍하니 물었다. 그 설대소저는 뭐가 무서울까요? 연초록빛 소녀가 눈을 흘기며 말하였다. 바보, 설대소저가 당연히 무서울 게 없지. 사내가 다시 물었다. 왜 무서울 게 없는 건가요? 연초록빛 소녀가 사내의 도포 왼쪽 아랫단에 작게 수놓인 어자 하나를 번갯불처럼 찾아냈다. 손가락 하나를 콧등에 가볍게 갖다 대며 말하였다. 선생이 혹시 형양 제1의 노름방 만화태형 정주 어양휘 어른의 귀공자 어봉래 공자 아니세요? 사내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떻게 알았어요? 연초록빛 소녀는 속으로 뿌듯하였다. 집을 나서기 전 강남 풍물을 파짐없이 외워온 보람이 있었다. 말하였다. 어봉래 공자시라면 저는 당연히 설린이 되겠죠. 연하가 불을 피우고 있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강남 대유 연중령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로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앞에는 하인이 열어주고 뒤에는 몸종이 받들었던 여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부엌에서 도무지 붙지 않는 아궁이 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청남전에는 이제 단주내위와 5대 호법 그리고 수하 셋, 거기에 새로운 유현까지 모두 10명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강호의 이름 알려진 사내들이었다. 당연히 밥 한 끼를 위해 아궁이 앞에 엎드릴 리가 없었다. 그러나 강호 사람들이라고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 10명 사내와 1명 규수의 끼니는 연하가 맡아야 했다. 연하가 요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바느질과 요리가 제법이었고 기분이 좋을 때는 직접 소풍진에게 소찬 몇 가지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남편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였다. 그러나 불을 피우는 것은 몰랐다. 채소 써는 것도 몰랐다. 그것들은 언제나 하인들이 미리 해두는 것들이었다. 칼을 직접 갈아본 장수를 보았는가? 먹을 직접 가는 화가를 보았는가? 그렇다면 나무를 쪼개 불을 피우는 대갓집 규수는 아마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것이었다. 연어는 어제 충성스러운 시녀들을 청남전에서 내보낸 것이 조금 후회스럽게 시작하였다. 어릴 때부터 곁을 지켜온 유모 배씨마저 보냈던 것이다. 무공이 전혀 없는 그녀였지만 저 혈철로 만든 천명패 한 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았다. 다른 이들을 함께 죽음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아버지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이런 남편에게 시집을 왔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소풍진이 친정으로 돌아가 잠시 지내라 했을 때 그녀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남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았다. 강호의 의기가 어쩌고 저쩌고는 몰랐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책을 읽은 그녀는 종일이 무엇인지 환난 여공이 무엇인지는 알았다. 3살박이 아들 소야만 유모 배씨에게 맡겨 외가로 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청남전에 남았다. 자신이 남겠다고 결정하였을 때 소풍진의 표정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지는 것을 보았다. 후회는 없었다. 모두가 그를 떠나갔기에 지금 이 순간 그녀만은 떠날 수 없었다. 연하는 아궁이 밑에 나무 몇 다발을 쌓고 이마에 땀을 닦은 뒤 화석을 부딪혀 불을 일으키려 하였다. 하인들이 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 천천히 입김을 불었다. 연기가 역류하여 두 눈을 후벼 팠다. 불은 또 꺼졌다. 연기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다. 그때 하얗고 깨끗한 손 한 쌍이 거침없이 그녀의 손에서 화석을 가져갔다. 가볍게 부딪히더니 화수에 불이 붙었다. 유현이었다. 연화가 잠시 굳었다. 이 젊으면서도 이미 천하의 이름을 떨친 도객이 이 시간에 이 부엌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는 부엌에 있었다. 연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청남전에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그 사내가 아궁이 앞에 엎드려 천천히 입김을 불어놓고 있었다. 불꽃이 차오르고 점점 세게 타올랐다. 유현이 일어서며 가볍게 웃었다. 저도 처음 불 피울 때는 부인처럼 이렇게 허둥댔던 것 같아요. 그가 자신의 허둥거리는 꼴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 보았던 것인가? 그 낭패스러운 모습이 모두 그의 눈에 들어간 것인가? 연하는 갑자기 얼굴이 달아올랐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가볍게 물었다. 불 피우는 걸 직접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유현이 크게 웃었다. 저를 불을 먹지 않는 신선으로 보시는 건가요?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겠죠. 연하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저는 당신들 같은 분들은 항상 주루에서만. 유현이 담담하게 말하였다. 처음 불을 피운 건 9살 때였어요. 황야 한복판이었는데 주루 같은 건 있을 리 없었죠. 연화의 가슴이 살며시 떨렸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유현이 웃으며 말하였다. 내일은 형양성 제1의 주류에 가서 한 끼 제대로 먹읍시다. 부인이 직접 하실 필요 없게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떻게 이곳에 오신 거예요? 유현이 시원하게 웃으며 물었다. 부인, 제가 현무단으로 온 이유를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부엌으로 왔는지를 물으시는 건가요? 연하는 순간 굳었다. 사실 자신이 무엇을 물으려 하였는지도 몰랐다. 얼굴이 더 붉어졌다. 연화의 표정을 보더니 유현이 얼른 설명하듯 말하였다. 사실 부엌에 온 것은 산장의 음식과 식수를 점검하기 위해서예요. 적군의 병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음식이나 식수에 독을 넣는 것을 막아야 하거든요. 소풍진의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유공자 말이 옳소. 내가 이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어. 명왕전에는 독에 능한 자들이 있을 것이니 앞으로 우물에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넣어두고 음식은 반드시 날 것으로만.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순간 연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흔들렸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랐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엌 안에 가득한 밥 짓는 연기가 소리 없이 그녀를 둘렀었다. 순간 눈앞이 뿌옇게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설린이 웃고 있었다. 어복내가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며 놀라는 꼴을 보면서 웃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신영천천, 소영천천. 설린은 자신이 예쁘다는 것을 알았다. 웃을 때 더욱 예뻐진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라나가 내내 어복내를 놀려대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보 하나를 생각하였다. 천리를 넘게 해남 유야궁에서 이 강남까지 오게 한, 다시 악양에서 형양까지 부랴부랴 달려오게 만든 한 번 더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바보를. 그러자 더 달콤하게 웃어졌다. 만화정은 형양 제1의 노름방으로 날마다 사방에서 도박꾼들이 몰려들었다. 정주주 어양휘는 인품이 호방하고 의리 있기로 이름난 자였다. 그 이름 그대로 아낌없이 망금을 내던지며 눈 하나 꿈쩍 않는 노름꾼으로도 유명하였다. 설리는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들었으나 그 아들은 분명 아버지 위세에 기대는 방탕한 공자일 것이라 짐작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만난 어복내는 이렇게도 쫄보에 겁쟁이인 서생이었다. 어복내가 완전히 딱딱한 서생은 아니었다. 처음에 머쓱함이 가시자 길을 걸으면서 경전과 고사를 줄줄 인용하는데 설리는 가끔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나름 재미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덧 형양성 외곽에 다다랐다. 보니 과연 앞쪽에 관군들이 떼를 지어 길을 막고 있었다. 어복내를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다. 사실 설아가씨, 저는 이번에 거금을 몸에 지니고 있어요. 저 관군들 관례대로라면 세금 몇 천냥은 빼앗기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건 저것들이 재물을 보면 살인멸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가씨한테 방법이 있다 하셨으니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말이 끝날 무렵에는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설인이 일부러 놀리며 말하였다. 공자, 내가 먼저 공자 것을 가져가면 어쩌려고요? 어복내가 굳어버렸다. 이제야 이 가능성을 떠올린 것인지 어색하게 말하였다. 아가씨가 이렇게 맑고 온화하시니 절대 나쁜 분이 아니시겠죠? 설이는 온화하다는 말이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걱정 마요. 내 수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군 하나가 다가와 검문하려 할 때 설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번쩍 보여주었다. 어서 네 장관에게 아뢰어 본 아가씨를 맞이하러 나오라 해. 지체되면 훗날 어떻게 되는지는 네가 알아서 생각해. 관군은 설인의 거침없는 기세에 압도되어 황급히 달려가 보고하였다. 어복내는 정면 돌파인 줄 알고 조마조마하였다가 설린에게 따로 비장의 패가 있었음을 알고서야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게 뭔가요? 라나가 설명하였다. 지난날 황족 현왕전하께서 저희 유야궁에 오셨다가 궁주대인과 막역한 사이가 되셔서 친히 현악패를 하사하셨죠. 이 패는 천하에 딱 5장밖에 없는 것으로 황상께서 5 친왕에게 각각 나눠주신 신표예요. 상방 복원보다 낫다고도 하니 저 관군들 눈에는 큰절 울릴 물건이요.
어복내가 몹시 기뻐하며 말하였다. 아가씨,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 길에서 괜히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요. 설린이 박장대소 하였다. 말 안 했으면 제 수완을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과연 관군의 장관이 연신 사죄하며 세 사람을 형양성 안으로 직접 안내하였다. 성 안에 들어서 어복내는 기세가 전혀 달라졌다. 두 소녀를 청하여 만화정으로 향하였다. 설린이 말하였다. 우리는 형양성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한번 들릴게요. 어복내가 가슴을 탁 쳤다. 이 형양성에서 제가 못 찾아드릴 사람은 없어요. 먼저 저희 집에 앉으셨다가 찾으시는 분은 제게 맡겨주세요. 설린이 웃으며 말하였다. 공자 면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분을 청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복내가 콧방귀를 뀌며 말하였다. 어떤 분이기에 그리 거드름이세요? 라나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낮게 말하였다. 어복내 공자,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역시 지역 텃밭이 다르긴 달라요. 어복내가 얼굴을 붉히며 변명하였다. 제 말은 적어도 그분 쪽에서 아가씨를 찾아뵈어야 예의가 아니겠다는 것이에요. 아가씨가 찾아가시는 건 예에 맞지 않죠. 설리는 마음속으로 흔들렸다. 자신이 그 바보에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형양에 왔다는 것을 알면 당장 달려올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할 것인가,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마음을 굳혔다. 이왕 왔으니 한판 크게 토박을 해보는 거다. 입으로는 강하게 말하였다. 그 바보 감이 안 오면? 아무튼 봐. 어복내가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렇다면 제가 안심이에요. 설린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뭐가 안심이에요? 어복내의 얼굴에 기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제가 유현을 위해 이 정사국을 설치해 두었으니 그분이 안 오면 제 정성이 너무 아깝잖아요. 설린이 크게 놀라 탁자를 치고 일어서려 하였다. 그 순간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쿵! 라나는 이미 의자째 쓰러져 있었다. 설린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야궁 비전의 비공암기인 빙화 분전을 꺼내려 하였다. 어복내가 움직였다. 방금까지 겁쟁이 서생처럼 보이던 그 사내가 번개같이 손을 놀렸다. 젓가락 하나를 들고 설린의 얼굴에서 어깨, 팔, 손까지 영양, 승읍, 견정, 곡짓, 삼초, 호구를 순서대로 짚어나갔다. 그 빠르기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끝났다. 설린의 손이 빙화 분진에 닿는 순간 손가락에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순간에야 설린은 깨달았다.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 서생 어복내가 얼마나 대단한 고수인지를. 독한 정사국이로구나. 가슴속에서 뼈를 파고드는 한기가 솟구쳤다. 혹시 자신이 유현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가? 하나의 도로 허공을 쪼개더니 이번엔 그리움마저 쪼개려 할구나. 유현아, 유현아, 너는 이 국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